추운 날씨에도 쉬지 않는 공사연. 이곳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그나저나 그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콘크리트 모양을 틀을 만드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게 형틀목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틀목수 김지영 씨. 건축물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일이 그의 주된 업무. 보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지금 솔직히 이 건설 현장의 형틀에는요, 그 고수 소리 들으려면 10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 6년이면은 고수 소리는 못 듣고 한 중간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좀 더 연마가 되셔야 되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많이 지금 배우셔야죠.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현장에서 인정받는 형틀목수다. 건설 현장 일이라는 게 여름에는 어쨌든 더운 날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겨울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게 생계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지영 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이미 한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란 책을 통해 입양을 선택한 가족들의 고민과 애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편견을 그들의 목소리로 들려줬다. 김지영 작가는 2007년에 딸 소린이를 입양한 입양 가족이기도 하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올해 21살, 딸은 11살 그렇거든요. 근데 딸은 제가 그 공개 입양을 했어요. 2007년도에 공개 입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악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입양에 대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편견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입양과 관련된 책을 하나 썼거든요. 김지영 작가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가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가족에 대한 그의 애정만큼 깊다.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우리 이웃의 삶이 잊혀지지 않도록 고단한 노동을 끝마쳐도 그의 손은 쉬지 않는다. 사회 세상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 분야잖아요. 그 소위 노가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당신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걸 저는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죠. 최근엔 건설 노동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연재하기도 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편견들이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냐면 대부분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감싸주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냉대하고 그런 현실이 좀 빚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 쓰는 형틀목수 김지영 작가. 그가 만드는 것은 튼튼한 건물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들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김지영 작가를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는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그 이름 때문에 놀림 좀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받았고요. 예. 어릴 때부터. 지금은 이제 포기해야죠 뭐. 아니 그 2017년도에 김지영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그 소설이 대통령한테 선물을 하면서 더 유명해지면서 이슈가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소설이랑은 직접 관련은 없으신 거죠?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없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없어야 되는데? 네. 없기로 했는데? 네. 어떤 그래요? 관련이요? 이름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같이 네. 다 같이 한번 하고 예. 개운하게 시작합시다. 네. 예. 자, 안재준 의원 프로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필. 이름 김지영, 1967년 전주 출생.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으로 학창 시절을 우울하게 보낸 김지영 작가는 85년도 대학에 들어가서 투쟁위원장을 맡으며 소위 운동권 학생으로 날리면서 뜨겁고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결혼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돌연 2006년 경남 산천으로 귀농하게 됩니다. 그 후로 다시 제주도에서 7년을 생활한 뒤 마침내 다시 전주 고향으로 돌아온 김지영 작가. 딸 소린이를 공개 입양하며 느낀 입양에 대한 이야기와 몸을 써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설 현장 일꾼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오늘도 기록하는 문제적 작가 김지영.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역사사 편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나오시기 전에 네. 글을 읽어봤어요. 아, 예, 예. 네. 그 노가다전이라는 스토리 펀딩 하고 계시잖아요. 네, 끝났죠. 네. 아, 끝나셨구나. 예, 예, 예. 네.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네, 이렇게 예. 이야기를 취재를 하시고 쓰셨는데 그 이야기를 쓰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한 6년 정도, 만으로 6년을 지금 그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저와 깊이 관련돼 있는 네. 그런 이야기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좀 진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네, 사회에 네. 비춰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연재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렇게 분야가 있잖아요. 네. 혹시 어느 분야를? 저는 형틀 목수라고요. 네네. 네, 건설 현장에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수 쪽이시군요. 목수 정도면 그래도 좀 벌이가 괜찮으시죠? 요즘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렇게 그런 일이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피곤하죠. 네. 네. 근데 이 작가 일을 병행하기가 네.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육체 노동을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건데 회사원이나 육체 노동자나 사실 일하는 건 다 피곤한 거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뭐냐면 회사원은 이제 야근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렇게 구속돼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육체 노동은 딱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정확하죠? 정확하게 끝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이 끝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예. 5시에 끝나는데 5시 땡 하는 순간 네. 머리가 아주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글을 쓰거나 네. 이런 따로 이렇게 지식 활동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맑은 머리에 오히려. 많은 걸 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죠. 네. 예.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일반 회사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이 끝나고 나도 톡으로 뭐 좀 보내달라 뭐 맞아요. 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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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네. 종일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구역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네. 때문에 몸은 조금 피곤하실지 몰라도 일을 하시는 데는 오히려 순도가 네. 좋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글이나 이런 문학이나 학창 시절에 관심이 좀 있으셨는지요?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전혀 없었습니다. 단 1도. 단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도 그렇게 아까 이제 프로필 소개할 때 이렇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면서 네, 네, 이렇게 네. 좀 불우한 청소년기를 네. 보냈다고. 네. 근데 그게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님이 전직 기자셨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기자분들은 지역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잘 나가는 그렇죠. 네. 이것도 많이 생기고 네. 짭짤한 게 어쨌든 가정 형편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냥 병원 생활하면서 차츰차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남겨진 거 이제 빚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고 그랬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건데 네.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몰락을 하는 바람에 제가 특히나 나이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아직 세상 물정 사실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죠. 네. 듣자 하니까 뭐 반찬 없이 밥도 드시고요. 예? 네, 뭐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가봤고요. 돈을 못 내서요. 예. 그리고 김치를 못 담그니까 이제 간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고 뭐 좀 가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난이 적당히 가난하면 사람이 건강합니다, 사실은. 근데 가난이 지독하면은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네. 그럼 사람 그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 사람 인생이 참 좀 참담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분들이랑 어울리는데도 좀 문제가 있으셨겠어요? 있었죠. 예. 당시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인데 그 로라 스케이트장이 아니,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롤러장 아니에요. 로라장. 예. 어디 여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고라장. 예. 누구 손잡고 끌어줄 정도 돼야 로라장이 나오고. 섹시 뮤직 이런 거 나올 때. 예. 그때 그 로라장 입장료가 1시간에 500원. 예. 근데 사실 뭐 차비도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 롤러스케이트 타기 싫어. 라고 자존심에. 얘기하고 그냥 이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뭐 혼자 산에 가서 그냥 누워 있거나 집에 있기는 또 싫고 방학 때 같은 때는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네, 어디 가려면 돈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는 싫으셨는데 대학은 가셨어요. 갔죠. 네. 그럼 어떻게 가신 거예요? 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건 좀 아카데믹하게 좀 생겼잖아요. 예. 교수님 같아. 인상이. 아, 근데 본인 입으로 직접.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 입으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그 등급제가 1위에서 15등급까지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13등급이었습니다. 오. 13등급.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고요. 예. 네, 원래 또 갈 실력도 안 됐고 스스로 생각해서도 나는 같은 내가 대학 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 아니, 대학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안 보이셨던 시기. 그렇죠. 뭐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그 희망, 뭐 꿈 이런 게 뭐 전혀 없었죠. 그냥 뭐 막 사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한날 부르시더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저희 5형제 대학은 당신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대학은 꼭 좀 보내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대학이든 갈 수 있으면 일단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 암기 과목 위주로. 근데 이 얘기 들으시면 상대적으로 네. 바짝 3개월 해가지고 대학 가는데. 그러니까요. 아이 근데 열심히 해도 이제 못 가고. 더군다나 이런 또 분들이- 과가 우석대학교 화학과를 아, 나오셨어요. 예. 어려운데. 원석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원석이 모르는데. 화학과 나오셨다면서요? 암기 위주였다면서요. 예. 근데 대학 가서 이제 또 그 공부를 열심히 또 안 하죠. 네, 다른 공부를 하죠 대신에. 어떤 공부요? 사회과학 공부만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투쟁이 현장을 하셨다고. 아버님 유언에 따라서 대학을 가서 네. 예, 투쟁이 현장을 하셨다고. 몇 학번이시죠? 학번은 8학번입니다. 85학번이시면 그때가 한창.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 할 때였고요. 네. 그랬죠. 근데 그냥 뒤에서 같이 데모라든가 이런 거 동참할 수도 있는데 장을 맡으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네. 뭐 그거에 뭐 하나보다 그랬죠. 네. 대학에 가서도 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대자보가 네. 있어요. 학교마다 네. 옛날에는 대자보에 사진이 예. 붙는데 그 5.18 당시에 그 학살된 시민들의 이렇게 주검 사진이 이렇게 붙어요. 예.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게 굉장히 좀 참혹하거든요. 이렇게 그 사진이 이렇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좀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충격을 받죠. 분노감에 휩싸여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뭘 하냐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오늘은 어디 대학에서 뭐가 열리는지 그걸 이렇게 보고 혼자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데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너무 이렇게 혼자 다니니까 선배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이 사회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하는 그런 단체 한번 들어올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기를 들어가면서 학생운동권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실제 활동부터 시작하시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죠. 또 영향받은 책이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있으시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잘 아시는 이영희 선생님의 뭐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예. 철학, 세계 철학사 이런 뭐 커리큘럼인데 그 책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분노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알게 되죠. 이 분노가 정당한 분노고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노다라는 걸 이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목표 의식도 없었는데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동안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히 무너졌던 자존감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듣자니까 이 이제 투쟁 위원장 하실 때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 입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이 싫어할 텐데 오늘 욕심이요. 진짜 저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 입으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일단 좀 안 보고 얘기할게요. 이쪽 보고 얘기해주세요. 이쪽 보고 괜찮아요. 저희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8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뭐냐면 막 몇천 명이 그렇죠. 막 그 저쪽 지금은 없어진 육교 코아호텔 전 코아호텔인데 육교에서부터 저기 그 관통로 사거리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찹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연사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연사로? 대학 대표로 이제 네. 연사로 이렇게 나가서 빨간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하면 보기에 좀 옛날에는 좀 많이 좀 괜찮았을 것 같죠. 저쪽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네. 지금 봐도 참 예쁘거든요. 그냥 봐도 예쁘거든요. 한참 또 예쁠 때잖아요. 그래서 그 예쁜 그 젊은 애가 그 머리띠 두르고 막 그 아주 초롱초롱하게 눈을 빛내면서 이렇게 팔 휘두르면서 격정적인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예쁘게 봤나 봐요. 이제 학교 이렇게 돌아오면 며칠 뒤에 이제 뭐 이 초콜릿, 양말, 선물들이. 혹은 뭐 이렇게 손수건,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머리띠 그때 많이 다 했거든요. 투쟁 써 있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손수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 있고. 근데 그랬습니다. 예.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87년도 당시에 팔달로에 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 그 중에 이제 연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참 아주 논조가 정말 뭐랄까요 아주 다부지고 단단하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머리띠에다가 술을 와서 주는 경우는 상상을 못했네요. 아니 그런 인기에 취해가지고 투쟁위원장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막 좋아가지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대하고 10년 만에 이제 졸업하고 그럼 이제 첫 직장을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졸업장을 따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 아들 이제 그 취직도 하고 장가도 결혼도 보내고, 하고 가고 손주도 보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이 다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또 저를 부르시더니 어머니가 아버님 후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언론사에 계시는. 네. 사실 뭐 학벌이나 가정 형편이나 뭘로 보나 뭐 스펙으로 보나 어디에 서류 내서 회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호텔에서 하는 일이 뭐 이제
그 뭐 행정, 그 뭐 총무라든지 예. 뭐 아니면 뭐 자재, 뭐 예. 이렇게 뭐 식재료 뭐 이게 담당하는 뭐 이런 쪽인 줄 알았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웨이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연회장에도 네. 있었고 그다음에 룸 서비스에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 한 1년 6개월 정도 생활을 했는데 호텔에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하게 좀 들어갔죠. 결혼도 그 시기에 하셨나요? 네. 그 호텔에서 만난 상사분이 다른 사업을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호텔을 그만둬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저를 좀 좋게 보셨나 봐요. 그 스카우트. 네, 정읍에 가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모 사무기 대리점을 거기 사장님을 하셨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제가 이렇게 복사기 이렇게 고치고 예. 이 영업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그때는 말대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인데 결혼을 하려면은 그 어디 그 사무기기 대리점 직원이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처갓집은 저 고창이 처갓집인데 거기에서 좀 지주 집안 우리 지주 또 와이프는 또 막내딸이었어요. 잘라서. 한 1년 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네. 제가 차려요 전주에다가. 아예. 사장님이세요? 1년 만에요? 네, 네. 와.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그걸 차려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5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하다가 처갓집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해서 결혼을 그때 하죠. 그 사무용품 대리점 그럼 사장을 하시다가 예, 예. 잘 되셨나요, 그게? 예, 뭐든지 처음에는 좀 개업발이라는 게 있죠. 전문용어로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 아, 오늘 고급 용어 많이 나오네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잘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또 갑자기 그걸 접고서 서울로 올라가세요? 네, 어떻게 그 그렇게 좀 가족사가 좀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아들만 5형제인데 네. 둘째 형이 좀 말썽을 좀 많이 둘째. 피우는. 집에 돈도 많이 갖다 쓰고 좀 그랬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도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추가로 또 그 빚까지 얹어지면 네. 네. 사업도 망하고 그것도 망하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나랑 같이 하자. 형한테 내가 보증을 서주느니 그 일을 내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요. 정리를 그러면 사무용품 대리점 정리를 네, 하시고 정리를 해요. 하는데 한 1년 만에 채 1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망하죠. 네, 그게. 그 뒤에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 망하면서 이제 탈탈 털고 돈 27만 원 가지고 서울을 갑니다. 서울로. 네. 그럼 서울 가셔서 뭘 하셨어요? 저희 큰처남이 당시에 제과점을 하고 있을 때고요. 네. 제과점에 이제 직원들을 위한 숙소가 있었어요. 네. 그 숙소에 방 한 칸을 처남이 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좀 슬프게 생활을 하죠. 네. 시작을 했죠. 안 그래도 근데 슬프긴 슬픈데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나름대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네. 그 천남의 빵집을 나와서 네. 삐삐 유통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레이저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러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직장을 굉장히 자주 옮기시면서 제가 보니까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뭐 하나 진득하니. 예. 왜 이렇게 이직을 자주 하신 거죠? 자주 할 수밖에 저는 이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활을 120만 원 월급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삐삐 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도매하는 이렇게 대리점이었기 때문에 수량, 뭐 가격, 뭐 업체별 뭐 이런 걸 이제 엑셀로 다 관리를 해야 돼서. 근데 그 일을 이제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좀 예. 이렇게 있으니까 또 좋게 보셨나 봐요. 안 좋게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살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직장을 자주 옮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120만 원 월급 받을 때는 한 3개월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 와서 내가 혼자 직장 얻고 월급 그렇죠. 직장 생활 하니까. 근데 한 150만 받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또 마침 그 욕심이 한참 불타오를 때 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레이저 그 업체로 옮겨가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또 한 3개월 동안은 너무 좋고 3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150은 이제 그냥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고는 또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18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서 이 사장에 대한 작은 분노가 일어나요. 나는 180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을 또 열심히 해주는데 하는데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130일 때는 150이 감사하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게 바뀌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귀농을 할 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는데 귀농을 하셨어요? 네, 2006년도에 이제 귀농을 하죠. 그럼 그 직장 생활 쭉 하시다가 네, 아니요. 2년 단위로 옮기다가 아니 그러면 귀농을 택하신 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귀농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정반대죠. 책을 읽으면서 물론 서울 생활할 때 이렇게 서울은 그 출퇴근 시간이 길잖아요. 네. 그때 지하철에서 항상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책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인간의 행복은 욕망의 실현인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의 인생 경험으로 이제 그 구절이 딱 눈에 막 박히는 이제 그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죠. 근데 제가 120에서 150, 150에서 180, 180에서 나중에 4,500, 연봉 4,500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다가 귀농을 했는데 그렇게 옮겨가면서 월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욕망들을 되짚어보는 거, 욕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구나, 임계점이 없구나 이것을 네. 제가 그때 느끼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그 꿈꾸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그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40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경남 산청으로 가셨다는데 예. 왜 하필 경남 산청인지.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애가 이제 귀농을 결심하던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네. 귀농할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간디 학교가 굉장히 유명했고 또 많지 않았어요, 대안학교가. 그래서 간디 학교가 있는 경남 산청으로 가게 되죠. 네. 그 학교 때문에 산청으로 가셨군요. 그 귀농하셔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닭과 관련된 나중에는 이제 유정란, 방사 유정란이라고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달을 하다가 그것도 보니까 이게 그 황금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요. 뭐 공동체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쌀농사보다는 좀 그런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생활비를 벌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란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하죠. 네. 근데 이제 귀농 생활이 생각보다는 쉽진 않거든요. 어렵죠.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관계죠. 관계. 관계. 예. 다양한 공동체를 시도를 해요. 예를 들면 밥상 공동체, 울타리 공동체,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계란을 생산하니까 달걀을 생산하니까 이것을 도시에 있는 소비자하고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도농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도를 하죠. 결과가 궁금하세요? 저는 굉장히 잘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네. 또 옮겨야 되니까. 예. 뭐 2년 주기로 옮겨야 되니까요. 예. 틀렸어요. 잘 됐어요? 예. 굉장히 잘 안 된 정도가 아니고 네. 아주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편하게 아예 다 실패합니다. 아주 폭 망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삶의 과정을 뒤로 하고 40대에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족의 삶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지향을 하면서 그 축에는 한편으로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회운동에 미련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안 됐는가를 그 공부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동체 쪽 관련해가지고 네. 일을 많이 했으니까
관련된 또 이렇게 책을 또 찾아서 봅니다. 네. 거기서 또 이렇게 제 경험과 이제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좀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망한 것도 인간관계 때문이고요. 제가 기농 생활을 실패한 것도 인간관계예요. 관계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싫어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깨지더라고요, 결국. 관계 속에서. 3명 이상이 모이면 뭐가 돼요? 4명, 5명, 6명이 모이면 파가 생깁니다. 근데 그 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좁은 울타리 안에다가 사람들이 가정을 뭐 20가정, 30가정 모아놓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그냥 맞아요. 네, 이렇게 그룹이 생겨요. 네. 그건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울타리 안에서 그게 생기니까 사람이 살면서 가장 또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보기 싫은 사람 계속 쳐다보아야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근데 울타리 안에서 매일 봐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도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신 점이랄까요?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공동체를 꼭 어떤 뭐 나랑 사상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더 광의의 개념, 더 폭넓은 개념으로 가지자. 오히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식. 조화가 안 돼도 돼요. 뭐 항상 어느 관계에서나 조화로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해를 주지 않는 이것만 지켜줘도 공동체가 잘 괜찮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을 좀 넓게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되죠. 네. 그 듣자니 경남 산청에서 딸 소린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했죠. 네. 네. 그때 아드님도 계셨는데 어떻게 네. 입양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있죠. 어떤 인가요? 제가 말했죠.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오남매? 오남매, 오형제. 오형제? 형제.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 소리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고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딸은 꼭 낳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어요. 딸이 있어야 됩니다. 딸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형편 여건이 네. 맞벌이했거든요. 엄두가 안 났지만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 보통 한 2년 정도는 귀농이든 귀촌이든 시골에 내려가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다 예쁘거든요. 사람도 예쁘고 꽃도 예뻐 보이고. 근데 한 2년 지나면 뭐 그것도 익숙해지네. 2년 주기. 근데 마침 지구력이 없어요. 2년 주기.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마음에 이제 평화가 오죠. 네. 그동안에 이제 복잡했던 도시 생활. 그때 이제 둘째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입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죠. 네. 먼저 제안하셨군요. 네, 제안은 먼저 했죠. 집사람이.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입양 가족에 대한 글도 쓰셨어요. 네.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낌감도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작가라고 저를 이렇게 고맙게도 작가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시는데 네. 제가 작가가 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입양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 검은 짐승 키우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정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냐라는 그런 정서들이 사실 뿌리 깊게 존재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교적 영향을 받은 문화권에서는 대체적으로 공통된 정서인데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경험하기 전에 선택 앞에 가졌던 두려움들의 90% 이상은 다 가짜예요. 대신에 전혀 새로운 환희와 혹은 즐거움과 혹은 풍요로움과 이게 있고 또 못지않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양을 한 입양 가족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주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좀 깨는 이런 작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부분들이
시기마다 어떤 불합리한 것, 또 편견 이런 것들과 계속 이렇게 싸워오신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과분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과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산청에 계시다가 이제 또 지루할 만 하시잖아요. 그죠? 망했죠. 2년 지났으니까. 망했으니까 또 이제 어디론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셨어요. 제주도로 갑니다. 예. 그 제주도 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제주도에 가서 언덕 위에 하얀 집에 펜션을 했어요. 네. 네. 지금 돌아보면은 지나온 삶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그러기를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총 7년을 있었는데 거기 오래 계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2년을 넘겨서. 그래서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저희 그 식구들한테 큰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여기가 그 펜션이 굉장히 깊은 시골에 있었어요. 예. 이렇게 중산간이라고 하죠. 제주도. 네. 중산간 꼴짜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시내를 나가는 산길에서 집사람이 이제 애들하고 태우고 가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켜요. 예. 차 대 차가 아니고.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3명 합쳐가지고 골절이 45군데 막 그 중환자실에서 아이고. 2주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총 병원 생활은 한 6개월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재활해서 마무리되는데 한 1년 좀 더 걸렸어요. 근데 집사람이 부상이 가장 심했고 애들도 다 수술받고 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 그 행복했던 펜션 생활이 이렇게 접고 네. 이제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또 시내로 갑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시골 생활만 하다가 네. 사실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쳐도 그 병간호하고 옆에서 바라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머지 가족 전체가 지금 사고를 당하시고 병간호 하실 분은 본인 혼자시잖아요. 예. 이게 병간호 하다가 병 난다는 말 있잖아요. 짐작이 저는 잘 안 돼요. 제가 그 사고 나고 병원 생활 이게 총 마무리되는 1년 동안 예. 딱 한 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날. 예. 그날 제가 달려가서 이제 그 앰뷸런스에 실리는 것도 보고 이제 경찰을 쫓아서 병원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가면서 내내 울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날 이후로는 안 울었어요. 좀 왜냐면 마음을 일부러 아니요, 하게 그게 되신 거예요? 아니고요. 제 인생 경험상 어쨌든 그건 그 우리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일단 일어났어요. 네. 그거 원망하고 한탄한다고 그게 뭐 해결되진 않잖아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차악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가고 최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좋아질 일만 있지 이제는 더 이상 더 나빠질 일은 없잖아요. 아하. 그 우리 병원 생활할 때도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했어요. 가족들로. 네.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에 사고 난 거에 빠지지 않고 오늘은 무슨 수술? 그러면 더 나아지겠네? 내일은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수술이 잡혀 있는데 더 나아지겠네? 그런 거죠. 수술할 때는 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계시다가 다시 전주로 오시잖아요. 네. 그 전주로 오게 된 계기가 이제 뭐 그 사고 잠깐 생각나고 이러니까 그냥 전주로 오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네. 그 사회생활도 많이 경험을 했고 네, 이제 다양한 또 글쓰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욕심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저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일단 제 업 자체가 기술이 있는 업이고 그렇죠. 보기에는 좀 남루하고 뭐 흙먼지 튀기고 뭐 바깥에서 비바람 맞고 그래서 좀 측은해 보일지는 몰라도 저녁 5시만 되면 맑아지는 머리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그 어쨌든 생활하는 데는 저는 큰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좀 더 깊이 연결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과 또 제 개인의 삶의 어떤 그 가치를 따라서 전주로 오게 되죠. 가족들도 물론 동의를 하고 또 안사람도 또 친정 식구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어 하고 사실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예. 그런데 우리 김지영 작가의 삶의 가치랄까요? 지향하는 점을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지요? 자유죠. 자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제 살아온 이력을 보면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자유가 내가 그냥 막 사는 자유가 아니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죠. 돈, 권력, 뭐 이름 내는 거. 네. 거기서부터 내가 물론 있죠. 항상 그런 그 욕심이 일어나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또 내 이름에 걸맞는 나한테 맞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넘어서지 않는 이 자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그 책임. 기본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식구들도 굶기는 판에 뭐 사회에 나가서 뭐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을 굶기지 않는 거. 자존감 없는 자존감까지 떨어질 만한 가난에 빠뜨리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 기여,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이 있다라면 필요한 곳이라면 그 정도가 네. 저한테 그 자유가 저한테 예.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부자는 아니시지만 절대 가난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으로든 네. 물질적으로든 그 자유라는 가치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들 뭐라고 한 줄로 쓰실지 네.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은미 위원.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뿌리 식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각각의 뿌리들마다 알차게 꽉 들어 있는데 또 그 수많은 뿌리들이 한 곳에 딱 중심이 되어주는 그 자아가 있는 그 뿌리 식물이 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풀이다 이거죠. 아니죠. 뿌리 그 우리에게 유익한 풀떼기. 힘들 아니면 때마다 호가 그 뿌리처럼 안에 숨어 있어라. 사람들이 이래요. 좋은 걸 얘기해도 자 우리 옥심이 위원. 저는 그 음식에 비유하자면 신선로 같은 신선로. 신선로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든 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보시면은 뭐 그냥 전이나 나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 작은 그런 경험들 삶에 있었던 뭐 그런 그걸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모여서 지금은 신선로 임금한테 대접하는 임금님 앞에 수라상 앞에 올라가는 메인 음식. 그래서 그렇게 메인이 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신선로 같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선하네. 맨날 편 먹고 그러시고. 맨날 아니 어차피 나눠도 있잖아요. 네. 왜 그러세요? 저기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우리가 작가 생활에 관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못 나눈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입양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연재를 하시고 하는 걸 보면 도둑이다. 도둑이다. 뭐 반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훔쳐내는 도둑이다. 그런데 일지매 같이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기 때문에 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둑이다. 네, 도둑이다. 네, 도둑이네요. 얼굴도 여보세요? 에이, 콧대기보다는 나. 아니 얼굴도 아니 네. 의적 뜻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도둑. 신선로나 드세요. 신선로. 자, 이 네 명의 편찬위원들이 뭐 한마디씩 해봤지만 감히 어떻게 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시는 표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저는 좀 여기 그 옆에 계신 이 처음에 이렇게 던지신 그 뿌리 식물. 뿌리 식물. 아, 그게 뭐 네. 자, 우리 대표 편찬위원으로 신은미 위원이 선정이 되셨고요. 네. 또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직접 전해주시죠. 상자집 저 주시면. 안에 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에 저 탤런트 신혜라 씨 아시죠? 네. 신혜라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을 줄 알았는데 딸랑. 제가 쓴 세상의 모든 소린이라고 입양 딸 이름이네요. 소린이가 제 딸 이름이에요. 아, 감사히 잘 축하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책 선물 받으셔가지고. 행복해요. 네,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요. 저번에 다르게? 술 받을 때보다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자, 행복해요. 지금까지 받은 적 한 번도 안 술 찍어. 받을 때보다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자, 행복해요. 지금까지 받은 적 한 번도 안 찍어. 안 찍어봤다고.
자, 한재진이요. 마무리해 네, 주시죠. 네 오늘 김지영 작가님의 진솔한 삶을 통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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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